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1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2주차 때는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는 그런 통계학에 대한 의미, 또 자료를 잘 정리 요약하는 기술 통계학, 또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표본을 뽑아 관찰된 내용, 그 통계량을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인 이제 모수를 짐작하는 것, 추측하는 것, 찍는 것, 그런 추측 통계학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을 먼저 하자 해서, 그러기 위해선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자료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빈도표나 또는 차트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요약과 관련되는 것은 몇 가지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예를 통해서 평균만을 요약해 놓고 봤을 때도 당시의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과 억제되는 그런 품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범위라고 하는 자료의 흩어진 정도 편차를 통해서 도시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렇게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당시 물가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럼 이제 자료를 요약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자료의 중심, 대표하는 값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평균 같은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평균과 또 크기 순서에 따라서 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 또는 중위수 또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최빈값, 요 세 가지를 자료의 이제 대표값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으로 각각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를 요약하는 것은 대표값뿐만 아니라 자료에 흩어진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이런 산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약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에서 범위 같은 걸 통해서 도시별로 큰 차이가 없는 식료품비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상승했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관련돼서 자료에 흩어진 척도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분산, 편차 제곱을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눴죠. 1학년 때도 다 배운 거고, 또 군대 복학한 학생들도 여러분들 지난주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이런 세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런 산포도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강의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와 요약에서 먼저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보면 맨 위에 4분위 범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아래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10, 15, 17, 25부터 해서 맨 끝에 72까지 자료가 있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은 분위수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넘버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백분위수라는 게 보이죠? 퍼센타일. 백분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숫자를 100개로 쪼개는 겁니다. 분할한 수를 말합니다. 10분위수는 10개로 분할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4분위수는 몇 개로? 4개로 분할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수라면 이런 거죠. 0%부터 시작해서 1%, 2%, 3%에서 99%, 100%까지 하면 되고요. 10분위수는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거죠. 그럼 4분위수는 어떻게 돼요? 4개로 쪼개보면 0%, 25%, 50%, 75%,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100분위수의 의미도 여러분들 70, 100분위수 그러면 뭐냐면요. 70% 자료의 70%가 자기 값보다 작은 거예요.
나머지 30%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90, 100분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들이 자기 값보다 90%가 아래에 있고 자기보다 점수가 높은 게 10% 있는 겁니다. 100, 100분위수는요. 자기 아래 100% 다 있고 위는 없는 거죠. 시험 보면 1등한 친구예요. 0, 100분위수는 0, 100분위수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잘한 사람만 100% 다 있는 거죠. 꼴찌입니다. 꼴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분위수를 하는 데 있어서 4분위수는 4개로 쪼갠다고 했죠. 그래서 0%, 25%, 50%, 75%, 100%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분위수라고 하는 퀀타일을 보면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4분의 1의 위치에 오는 거다 이거죠. 먼저 퀀타일 첫 번째 Q1이라고 합니다. 25% 100분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1 4분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50% 위치를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중위수 또는 중앙값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딱 가운데 50% 위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퀀타일 세 번째인 Q3는 75% 위치하는 거죠. Q3라고 합니다. 제3 4분위수라고 합니다. 예를 가지고 구해 볼게요. 10부터 72가 있습니다. 먼저 최소값은 얼마죠? 10. 최대값은요? 72입니다. 가운데 위치하는 50, 100분위수 즉 중앙값은요. 이게 자료가 12개거든요.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개를 뽑아보세요. 뭡니까? 40하고 42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1. 이게 이제 중앙값 2, 4분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25% 100분위수는 자료 앞에 50%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쪽 6개 자료를 보세요.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40까지가 6개죠. 그 가운데는 짝수개니까 17 더하기 25를 2로 나누면 21이 됩니다. 이게 25% 100분위수, 즉 제1 4분위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6개를 보면 42부터 72까지 있죠. 상위 50%. 그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건 짝수개니까 51 더하기 55를 해서 2로 나누면 53이 나옵니다. 이게 75% 100분위수, 즉 3, 4분위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맞았으면 평균이 3 더해서 3으로 나누면 70이잖아요. 범위는 80에서 60을 빼면 20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학생이 100지를 내고 나갔어요. 그럼 0점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80 빼기 0에서 80. 이렇게 어떤 한두 자료값에 따라서 확 변하는 게 그런 레인지, 범위가 갖는 약점이잖아요. 근데 4분위 범위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25%를 버리고 위에 25%를 버리면 25% 100분위수 Q1에서 75% 100분위수까지 그 가운데 있는 50%의 자료에 그 흩어진 정도. 그래서 우리가 Q3 75 100분위수에서 25 100분위수를 뺀 마이너스 Q1을, 그래서 그 값이 크면은 자리에 흩어짐이 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자리에 흩어진 측도로 활용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극단적인 값에 반응을 안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 이제 과목에 있어서의 그 변동, 영역부 변동 이런 걸 4분위 범위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분위 범위는 약자로 IQR, 인터퀀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영어 약자인데요. 그것은 Q3 빼기 Q1으로서 그냥 범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산포에 대한 측도로 또 하나 여러분들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또는 Coefficient of Variation, 그래서 CV계수 이렇게 많이 씁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나 또는 통계청 이런 데서도 아주 여러 통계 많이 이용되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냥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키가 172cm다. 몸무게가 68kg이다. 어느 게 더 크니? 이런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측정 단위가 다르니까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하고 7은 어느 게 크냐 그러면 7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7이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순수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와 무관한. 마찬가지로 이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를 먼저 보면요. 키와 몸무게 중 키의 자료가 있고요. 거기 또 몸무게 자료가 있습니다. 몸무게 자료를 보면은 거기 72, 74에서 73까지 있고요.
키도 180, 168부터 해서 210까지 자료가 있어요. 각각 12개씩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키의 자료와 몸무게 자료는 어느 것이 그 자료들의 흩어진 정도 또는 퍼진 정도 이런 것들이 큰가 이런 걸 질문한 거죠. 그런데 측정 단위가 다르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해서 가능하냐면은 바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변이계수, 변동계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적어놓은 말을 한번 정확히 봅시다. 자료의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자료에 흩어진 정도의 측도로 이용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식을 한번 잘 보세요. CV는 X바 분의 S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바가 뭡니까? 뽑은 것, 표본 평균이잖아요. 위에 S는요, 표준 편차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측정 단위가 센티미터면 평균도 센티미터죠. 표준 편차도 센티미터입니다. 분모 분자했으니까 약분하니까 단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왜 자료의 3포의 측도가 될 수 있냐면요. 분자를 보면 S가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는 자료의 흩어짐의 척도로서 여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평균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측정된 값의 평균에 대비하여 평균값에 대비하여 자료의 흩어짐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평균에 대비하여 표준 편차 흩어짐이 몇 %나 되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평균이 10인데 표준 편차가 4면 뭐예요? 평균에 대비하여 무려 40% 정도의 표준 편차 변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측정 단위가 다르거나 그렇게 평균의 차이가 있는 자료들이 3포를 비교할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세요. 몸무게 보면은 거기 72부터 해서 끝에 73까지 다 더해서 12로 나누면 평균 72.75가 나옵니다. 또 표준 편차는 가로 열고 자기값 72 빼기 평균 72.75에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맨 끝에 가로 열고 73 빼기 평균 72.75에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12 빼기 1을 하면 분산이 되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3.44가 나옵니다. 키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값이 평균이 187.83이고요. 표준 편차가 18.47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변동계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바분의 S 곱하기 100이니까요. X바가 얼마입니까? 72.75분의 3.44 곱하기 100% 하면은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가 4.73%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변동계수가 9.8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키 자료가 몸무게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료의 흩어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계수와 관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통계량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3포와 관련되는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범위, 분산, 표준 편차, 4분위 범위, 변동계수.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다섯 숫자 요약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4분위 범위를 얘기를 하면서 분위수에 대한 4분위수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을 여러분들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다섯 숫자 요약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뭐죠? 여러분들 상자 그림이라는 것도 다 알 겁니다. 그런 것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의 세 번째 관점은 분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분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분산되어서 즉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이런 겁니다.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 분포 이러면 뭐예요? 인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에 집중돼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성적 분포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뭐예요? 성적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게 성적 분포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요. 소득 분포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분포인 거죠.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할 때 분포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보는 것의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도라고 하는 스퀴아니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첨도라고 하는 이제 컬터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먼저 외도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도는 여러분들 먼저 맨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쌍둥이로 되어 있죠. 대칭적으로 이제 자료가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은 꼬랑지가 오른쪽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쌍둥이 그림은 아니죠. 봉우리는 왼쪽으로 이래 가 있고 꼬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요. 왼쪽 그림을 보면요. 봉우리는 우측으로 되어 있지만 꼬랑지는 왼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거죠.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연봉이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측 끝에 이제 유현진 같은 야구 선수가 있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같은 꼬리가 길다라는 건 왼쪽에 봉우리가 있다는 건 수학능력 시험을 봤다면 문제가 어려워서 낮은 점수가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맨 왼쪽 그림을 보면 꼬랑지가 왼쪽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수가 시험 점수가 낮은 예를 들어 소득이다라면 소득이 굉장히 적은 그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물고 있는 겁니다.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둥 세워진 거 보면 수학능력 시험이라면 시험 문제가 좀 쉬워서 점수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그림에 비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양쪽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닌 거죠.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료가 분산되어서 포진되어 있는 모양이 쌍둥이가 아닌 중심 기준으로 비대칭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외도 구하는 식이 거기 나와 있어요. 편차를 표준 편차를 x-x바에서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을 세제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세제곱을 해서 계산하는데 뭐 이 식까지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해도 좋고요. 꼭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꼬랑지가 오른쪽으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유현진 같은 선수가 1년에 연봉이 300억이다 이겁니다. 그럼 300억 빼기 평균을 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걸 더군다나 세제곱을 하니까 굉장히 플러스 값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랑지가 길면은 이 외도 값을 구해보면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꼬랑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스큐도 돼 있다. 라이트 스큐 또는 포지티브 스큐도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왼쪽을 보면요. 왼쪽을 보면은 왼쪽 꼬랑지를 길죠. 이게 작은 값이잖아요. 작은 값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걸 세제곱을 하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꼬랑지가 길면요. 값을 계산해 보면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스큐드. 꼬랑지가 긴 쪽을 따서 왼쪽으로 스큐드 돼 있다. 레프트 스큐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분포 모양이 이렇게 쌍둥이인 경우는요. 외도 값을 구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도라고 하는 것은 꼬랑지가 긴 쪽, 유현진 같은 우측 끝이라든지 왼쪽 끝에 있는 값은 일반적인 자료 형태에서 벗어난 좀 특이한 값이지 않습니까? 특이한 값. 그래서 이런 외도는 이런 특이값이 있는가 존재 여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할 때 특이값은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특이값들을 좀 걸러내고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이값이 있는가의 유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 그럼 정규분포와 다른 패턴의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첨도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첨도는 이제 컬터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첨도 그러면 첨예하게 대립한다.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건 이제 날카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송곳같이 이렇게 뾰족함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요. 이게 조금 뭐 그림이 예쁘지는 않지만 정규분포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규범을 따른다면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정상적인 규범을 따른다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우측 그림을 보면 가운데 중심 부분에 더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왼쪽 그림을 보면 완전히 평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첨도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4제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3을 하지 않으면은 정규분포가 첨도값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해서 정규분포 첨도값이 0이 되게 이제 세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에서 출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첨도값이 0이면 표준 정규분포일 경우 가운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뾰족하면 첨도값이 0보다 크면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중심 부분에서 더 뾰족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더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플랫 평평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분포보다 더 가운데 부분에서 더 뾰족한가 평평한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첨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면은 자료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배워나가겠지만 정상적인 규범을 따르는 이제 분포 그런 거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얻은 자료가 이런 정상적인 규범에 잘 맞는 자료인가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할 때 이 첨도라고 하는 기준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에서 어긋나면 자료를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서 정규분포 형태로 이렇게 사전에 처리를 해서 분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의 분포 형태가 머릿속에 그릴 때 정규분포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외도나 첨도값들 같은 걸 보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의 정리와 요약의 개념적인 부분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통계학에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기술 통계학,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서 관찰된 내용 통계량을 근거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 집단을 이제 추측하는 짐작하는 추측 통계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료를 그럼 정리하고 요약하는 걸 배우자. 그래서 정리 요약에 있어서 자료 형태에 따라 다르니 자료 형태를 먼저 알고 가자. 그래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에 대한 구분이 있었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이제 빈도표와 관련되는 것, 또 그래프로 정리하는 것 얘기를 했고요. 요약과 관련되는 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중심과 관련되는 것,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고요. 또 자료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흩어진 정도, 산포도에 따라 나온다 해서 그와 관련되는 분산, 표준 편차, 범위, 또 사분위 범위, 그 다음에 변이계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숫자 요약이라든지 그걸 그래프로 하는 상자 그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잘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의 요약과 관련되는 비대칭 정도를 말하는 외도와 관련되는 거와 또 정규분포 모양보다 중심 부분에서 얼마나 뾰족한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는 첨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3주차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스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 과의 김성윤 교수님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좀 낯선 학생들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현재는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2교시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